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석입니다. 나는 포퓰리스트다. 2018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한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자가 청년 배당 등 거의 무상복지 시책을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포퓰리스트다. 어제 방송한 KBS 정치합시다에서 이 유시민은 바로 내 앞에서 이재명은 국민이 원하는 건 다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1945년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이 환생한 듯한 발언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로 보입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다. 지금 이재명의 정책은 그런 기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한다. 이걸 바꿔 말하면 표를 위해서라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재명은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이 포퓰리스트라는 발언을 고음TV라는 곳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도 포퓰리스트라고 공격을 하니 반응법으로 썼다. 재빠른 말 돌리기, 말 바꾸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원적으로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의 반대말로 나쁜 뜻이 아니라며 포퓰리스트가 엘리트주의의 일방적 지배자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둘러댔습니다. 도대체 그는 정치학책을 한 권이라도 읽긴 한 걸까요? 포퓰리즘과 엘리트주의가 반대말이다. 틀렸습니다. 포퓰리즘은 대중주의가 아니라 대중영합주의를 의미하는 말로 말하자면 나쁜 의미의 말입니다. 이 포퓰리즘을 단순히 대중주의로 해석해서 대중이 원하는 걸 실천하는 민주주의가 곧 포퓰리스트가 아니냐 하는 이재명식 해석은 무식을 드러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포퓰리즘은 소수의 기득권자와 다수의 대중을 편가르기를 하죠. 그리고 다수 대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는 정치 형태입니다. 엘리트주의는 권력을 가진 소수 엘리트들 예컨대 이 선출된 통치자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 형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엘리트주의. 대중은 정책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무지한, 이걸 영어로 말하면 rational ignorant라고 합니다. 정치학 책에 나오죠. 합리적으로 무지한 존재이므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특정 정보를 얻고 판단하기에는 현대인은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너무 큰 비용을 치러야 하므로 현대인은 정치적 어젠다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무지하다. rational ignorance. 이 합리적 무지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어떻든 이 요즘 이재명의 포퓰리즘 공약은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공약이라는 걸 띄웠죠. 그 신기루입니다. 그는 135조를 투입해 일자리를 200만 개 만든다고 하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300만 개로 그 숫자를 늘렸습니다. 일자리 100만 개가 그렇게 쉽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농민수당을 준다, 장년수당을 준다, 청년수당을 준다. 거의 약속은 끝이 없습니다. 문화인수당도 준다. 문재인 정권 최대 실정이 일자리와 집값이다 보니 이번에는 다시 주택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23일 이재명은 전국에 311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11만 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206만 채 공급 계획보다 105만 채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말 놀랄 숫자입니다. 이재명 본인이 작년 가을 공약했던 250만 채보다도 61만 채가 더 많습니다. 기본주택이라는 공약이 묵혀들지 않으니 다시 숫자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는 주택 공급 물량의 30%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이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그러죠. 이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하기로 하는 등 청년 대책도 내놨습니다. 제 돈이 얼마 없어도 빚을 안고 은행에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311만 채일까요?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재명이 앞장서 310만 채 정도는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거기서 1만 채가 또 드러났군요. 현 정부와 확실히 선을 긋고 경쟁 후보보다 화끈한 규모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311만 채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정책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재원과 그 효과까지 검토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내놓은 숫자를 볼까요? 이렇습니다. 서울에 107만 채, 경기 인천에 151만 채 등 총 공급 물량 311만 채 중에 80% 이상인 258만 채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대장동 게이트가 또 몇 개나 터지겠군요. 이재명의 말입니다. 서울이 주택수가 390만 채가 된다. 그러니까 새로 공급되는 서울 107만 채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추가 공급이 된다. 그는 이 말도 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대량 공급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는 기자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칠 수 있다고 묻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게 만드는 것이 균형 발전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참 대단한 말의 변신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분양물가 공개제도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안 또 내놓은 것입니다. 반값 아파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묻겠습니다. 서울에 그 107만 채를 공급할 땅은 어디에 있는가요? 그것도 분양물가 공개제도에다 상한제까지 적용하면 민간이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은 더 줄어듭니다. 언론이 지적한 걸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594만 평 면적에 10만 채를 공급했는데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도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만으로 10만 채 공급은 어려워 보인다.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107만 채를 공급하려면 서울의 공원이란 공원은 모두 밀어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용산 같은 서울 중심지에 금융 허브를 짓겠습니까? 또 10만 명을 수용하는 컨벤션 홀을 지어 서울의 먹거리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은 김포공항 자리 아파트를 짓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악의 정책 결정이 될 겁니다. 당장 제주, 부산으로 가기 위해 서울 시민이 영종도까지 가야 할 판이니 말입니다. 그건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재명은 김포공항 전체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국내 항공 수요가 제주도인데 장기적 검토 사항이지만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고 제주도를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로 해저 터널 연결한다. 참 기발한 발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 해저 터널은 배보다 배꼽이 1000배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10,000배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보수 정권을 토목 정권이라며 SOG 투자를 표명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래도 이재명의 포퓰리즘의 백미는 장년수당과 청년수당일 것입니다. 그는 연 7조 원을 들여서 연 10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년수당은 다 알고 계시죠? 게다가 신규 부동산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채는 전량을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니 청년들 표심이 흔들릴 것입니다. 용산에 10만 채를 만든다?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는 면제해버리고 6억 원 이하는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시장을 흔들 그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23일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의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 그러면 인근 아파트 시세가 내려오겠죠. 어쨌든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2억 5천만 원의 절반인 6, 7억 원에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것이니 그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6억 원의 시세 차익이 당장 보장되는, 말하자면 로또에 당첨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실시하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누가 아파트를 지을까요? 장담하건대 설사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 아파트 공급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지지 않겠죠. 돈이 남지 않은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지정한 지역의 민간 택지에는 2019년 8월부터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위축된 주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이재명은 집값이 폭등한 이유를 알게나 한 걸까요? 그건 민간 자유를 막는 각종 규제 때문입니다. 정부가 앞장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막았고 집 가진 사람을 죄인시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망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집 가진 사람, 집 없는 사람 모두 고통을 받는 사태를 불렀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 아주 기초적인 이치조차 모른 이 나라 경제 관료의 수준이 이 사태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상한제를 더욱 확대하고 분양 원가까지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만 그건 일회용 공약이라면 모를까 주택시장을 더욱 옥죄할 정책입니다. 반값 아파트는 이 역사가 오래됐죠. 1992년 대선에서 정주영 후보가 내놓은 이후에 단골 공약이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 원가 아파트 공약도 그렇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의 반값 아파트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 반값 아파트는 SH 등 공공이 땅을 그대로 보유하고 건물을 지어 건물 소유권만 입주자에게 넘기는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산 사람은 땅은 가지지 않은 채 땅에 대해서는 월세만 내는 겁니다. 이재명이 100만 채를 짓겠다는 기본주택이나 윤석열이 역세권에 2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역세권 첫 집도 바로 이 같은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값의 60%가 넘는 택지비를 빼고 3억에서 5억에 분양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택지를 누가 제공하는가요? 정말 기가 막히는 정책들입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쪽은 어떤가요? 그 역시 사병봉급 200만 원에다가 부모급여 100만 원, 직장인 소득공제 확대 이런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만 요즘 들어 거대 담론으로 옮겨가면서 국가적 어젠다에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제가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23일 페이스북에 북한 선전 매체가 자신에 대한 후보 사퇴를 거론한 데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과 민주당은 원팀이 돼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하고 있다.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전쟁광이라고 말입니다. 민주당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소확행 공약을 하고 나섰던 이재명과 차별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확장 억제, 이 확장 억제가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겠다. 북한이 감히 도발을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때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예컨대 전략폭격기와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으로 핵 보복을 한다는 핵우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윤석열은 또 20일 세종에서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세종시에서 이 경제부처부터 청와대 옆으로 옮겨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종시에 제2청와대가 간다고 해도 행정 비효율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도를 나눠서 성공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 말입니다. 윤석열은 어제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건데 방점은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데 지켜 있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는 어제 오전 당사에서 비핵 한반도 실현, 이 경제안보 외교 적극화,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을 말했는데 저는 한미동맹 제공과 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한미동맹 제공만 하더라도 정말 반가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신뢰가 허물어져 문자 그대로 재건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은 CBID를 다시 말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해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 다음 정부에서 우리 통치자가 더는 이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말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안도감이 드는 겁니다. 윤석열은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며 대북 관계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에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면서 대북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는 것이 확인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으로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재 여론을 볼까요? 한 군데를 제외하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직도 이재명이 앞선 결과를 보여준 21일에서 20일 조사한 서든포스트 조사 결과입니다. CBS 방송에서 의뢰한 거죠. 이재명 34%, 윤석열 32.5%, 1.5% 차이입니다. 안철수 10.7%. 이재명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0.4%포인트가 하락했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1.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와는 달리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39.4%, 이재명 36.8%.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윤석열은 1.9%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재명은 1.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결과를 특히 주목했습니다.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43.8%, 이재명 33.8%, 10% 차이입니다. 안철수 11.6%, 심상정 2.4%, 김동연 0.6%. 지난주보다 윤석열은 2.4%포인트가 올랐고 이재명은 2.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People Networks Research, 이 PNR이라고 하죠. 뉴데일리가 의뢰한 조사인데 1월 20일부터 20일까지 한 조사입니다. 표본이 전국 2,000명으로 다른 조사보다 2배가량 됩니다. 윤석열 47.1%, 이재명 35.5%, 둘 간의 지지율 격차는 무려 11.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자,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자 그걸 피부로 체감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후보자와 후보자 캠프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24일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찾아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목이 메였더군요. 위기에 처했을 때 눈물과 사과와 변명, 이 전략이 다시 나오는 걸까요? 그는 어린 시절 가족과의 추억을 꺼내 얘기하다가 형수욕설 논란 등을 거론하며 우리 가족의 아픈 상처 좀 그만 해집으라고 호소했습니다. 글쎄요, 그 말을 욕설 상대방이 형수화했다면 대중은 고개를 끄덕거렸겠지만 누가 이재명이 말하는 상처를 해집지 말라는 말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는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저희 가족 8사람이 반지하방에 살았다. 그래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능력만큼 노력하고 가지려 했다. 그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는 말에 공감하며 함께 우려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는 대장동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성남이 아닌 메타버스를 타고 간 양평읍 라온 마당이란 곳에서 한 말입니다. 그가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공흥지구처럼 허가해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참 묘한 말입니다. 공흥지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신문에 나온 윤석열 처가가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단위가 다른 사업을 대장동을 듣기 위해서 끌고 온 것입니다. 수년을 싸워 악착같이 성남 시민의 이익을 챙겨주셨더니 다 뺏어 먹으려던 집단이
왜 다 못 뺏었냐고 저를 비난한다. 성남 시민의 이익을 챙겨줬다고요? 아직도 당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란 말을 하는 겁니까?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뒤가 캥기는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직원을 관리 못해 오염된 것이 일부 있다. 일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 죄송하고 국민께 사과드리고 책임지겠다. 공영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해서 민간꾼들에게 조 단위 천문학적 이익을 돌아가도록 설계를 한 그분이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그런데도 이를 당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라고 포장했죠. 대중을 천치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를 막은 배임 혐의는 오롯이 유동규, 김만배 등 하수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직원을 관리 못해 일부 오염됐다고 넘어갈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윤석열 처가의 공무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여기 공흥지구도 LH가 멀쩡하게 사업하고 있는 데를 괜히 취소하더니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분양해서 수백억 원을 벌었다. 그는 심지어 사업 초기 분양이 안 되고 홍역을 치렀던 부산 LCT도 끌고 왔습니다. 이건 손톱만 한 거다. 부산 LCT는 그냥 허가 내지 않았느냐.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특검을 사실 못하게 막고 있다. 국민의힘이 집행하는 특검을 하면 제대로 되겠나. 대선 끝나든 말든 상관없이 끝난 다음이라도 수사하자.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하자고 했더니 김기현이 이재명이 특검을 대선 후에 하자고 한다고 하더라. 고의로 왜곡에 덮어씌운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과연 고소왕 같은 발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3월로 예고된 문재인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을 두고 관권 선거라는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권 선거 맞죠? 재산세, 종부세 등 1주택 보유자의 세액 부담을 대거 경감해주는 방안이 대선 바로 직전에 발표되는 것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일월 추경으로 돈을 퍼붓는데 그걸 뒤이은 정부발 선심공세입니다. 이재명의 지지도가 지금 하락세에 접어들자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일명 7인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읍소작전을 펼쳤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들이 한 말입니다.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저희 7명은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그 면면이 이렇습니다.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 문진석, 김남국. 제가 거의 모르는 분들이군요. 그들이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한 말은 이렇습니다.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국정 운영의 세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솔직히 말해 그 말은 정말 잘했습니다. 누가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에서 장관이 나오고 청와대 수석이 나와 이 나라를 제 마음대로 휘젓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